됐어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번까지는 자유경제원에서 역사 교과서 건 관련해서 무려 7차에 걸쳐서 연속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대중들의 어떤 인식을 높이고 의견을 지배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교과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자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 연속 세미나 토론회를 한 4차례 정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것입니다. 큰 방향,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자유 패러다임을 우리가 집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1차 토론을 열게 되겠습니다. 발제자는 뭐 이런 자유 패러다임을 얘기하면은 뭐 제일 먼저 대표적인 우리나라 교육에서 항상 자유의 부재를 지적해 주신 분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영훈 교수님께서 발제 맡아주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는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숭실대학교 문해창작학과의 남정욱 교수 모셨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 이승만 연구소 수장으로 계시고 지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로 계신 류석춘 교수님 모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연구원에 지금 국사교과서 관련해서 많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무총장 전희경 총장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필드에 현장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뭐 익히 이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영훈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황영남 교장 선생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이 조금 늦었으니까 바로 이영훈 교수님 발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교육혁명. 한국은 지금 뭔가 교육혁명을 통해서 정신문화의 일대의 고양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 이 한계를 벽을 넘지 않으면은 뭐 경제고 정치고 사회고 선진화의 길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 현행 교육과정. 1997년 12월에 발표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성을 추구하고 있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됩니다. 전인적 성장과 개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저는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잘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뭐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성, 능력, 폭넓은 교양, 새로운 가치, 그리고 공동체, 뭐 시민적 공동체, 뭐 이런 겁니다. 2007년 2월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의 사회의 도래에 따른 시민적 자질, 지식관, 교육관, 학생과의 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동개정의 사회과 교육은 한 13개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그러니까 사회과는 크게 말해서 지리적 환경, 역사적, 그러니까 지리와 역사와 사회, 경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한다. 이게 질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수성을 파악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민족사회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이제 역사적 발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영역이고요.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작,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이게 이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이제 자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게 이제 현행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뒤에 또 약간의 개정이 또 실무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틀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전 교과 과정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제2는 개인의 부재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근원적인 한계는 한마디로 개인의 부재 또는 근대의 결여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는 16, 18세기 서유럽에서 발생하여 20세기까지 전 세계로 전파된 현대 문명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세계 각 지역은 자신의 환경, 문화, 역사를 토대로 서유럽 기원의 근대를 수용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근대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근대인 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인간과 집단을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는 문명의 원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현대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한국적일지라도 근대일진데 세계적 보편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유럽 중심주의를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명이 갖는 어떤 근대라는 서유럽 기원의 문명이 갖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 보편성을 나라마다 자기 문화적, 역사적 토양에 맞게 수용합니다. 그 성공적으로 그러한 그 변형과 수용을 수행한 나라가 발전을 하는 것이죠. 이 수용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참 어려운 나라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현대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근대, 그것의 세계적 보편성,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발견과 또는 국가의 발견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대의 핵심적 요소는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입니다. 개인은 천성에서 자유의 존재입니다. 자유는 신체의 자유를 본질로 합니다. 법에 의하지 않은 한 인신은 결코 구속되지 않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자기 노동에 대한 과실에 대한 권리, 곧 재산권으로 발전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만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계약의 자유로 보장됩니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로 성립하는 개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독립적 존재입니다. 사회는 개인이 공동으로 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근대 민법은 하늘이 낸 천년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법적으로 성년이 되기까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장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은 잠재적인 불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성년으로서 인간은 그의 직업노동과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촌락, 회사, 조합, 교회, 우회단체 등 다양한 단체를 구성합니다. 사회는 이 같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단체의 누청적 집합입니다. 근대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재반사회단체를 재반상회한 단체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통합체를 말합니다. 근대 국가는 중세까지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일체 그의 고유한 권리로 흡수합니다. 국가 형태는 나라마다 상이한 전통에 규정되어 다양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현행 교과서는 이같이 요약될 수 있는 별 깊은 생각 없이도 근대 세계가 공유하는 상식이라고도 할 이 근대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함축적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적 자치 주체로서 개인, 그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근대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이해, 교육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은 지역적 공간, 역사적 전통, 문화적 특성, 사회, 경제, 정치의 제도, 국제 환경에 훌륭히 적응하고 나아가서 개성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 개인은 그를 출발점으로 하여 사회와 국가로 상향하는 근대 질서의 기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개인은 그를 둘러싼 지리적 공간, 역사적 전통, 문화적 특질, 사회, 경제, 정치, 제도, 국제 환경에 적응해야 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적응해야 될 하나의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이야말로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기초 단위라는 주체 감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체로서 환경, 사회, 국가의 질서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근대라는 하나의 문명에 갖는 기본 질서 속의 그 출발이 개인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에 놓여 있고 자기가 주체로 썼던 권리와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자기와 관계없는 주어진 환경이고 제도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적응해야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뭐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소여의 어떤 자기와 무관한 환경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 근대라는 문명에 대한 질서 감각, 그걸 철학이라 한다면 철학의 완벽한 결여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대체로 교육과정을 작성하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이름 없는 교육학자들도 아닙니다. 그 다 이 작성하신 분들 성함이 나오는데요. 뭐 장학관들, 뭐 여기 장학관 계시면 대단히 신뢰되는 표현입니다만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양적인 단어로 짜집게 해놓은 그 교육과정이 그게 그 속에 철학이 없습니다. 인간이 뭐냐, 사회가 뭐냐, 국가는 뭐냐, 하나의 큰 유기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철학이, 질서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전통의 연장입니다. 근대를 결의한 현행 교육 과정에서 현대는 밋밋한 전통의 연장으로 있습니다. 전통의 밋밋한 연장입니다. 2007년 개정된 사회과 교육 과정의 역사 영역은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결의, 이거 이제 당군시부터 시작하는 하나된 결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한국사는 시대마다 상이한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수용하는 하나된 결의의 자기전개 과정입니다. 이 결의란 말은 20세기에 그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이 만들어내신 말인데 원래 조선시대는 없었던 말입니다. 이 피부치란 뜻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민족이란 말이 들어오니까 그 일본말 쓰는 것보다도 우리말 좋은 게 있다 해서 그렇게 결의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하나된 결의, 이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된. 그래서 따라서 피부치, 이 가족주의적 인간 통합의 원리, 그게 바로 결의입니다. 결의. 그래서 이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두 과정은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였으나 일제 침략을 받아 식민지로 떨어진 다음 그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역사입니다. 교과과정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문물은 여기서 새로운 문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대를 말하는데 근대의 문명, 하나의 원리로서 근대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읽으면은 이게 결국 민주화와 산업화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대한 자각, 그것의 의지적인 수용, 그에 따른 전통과의 갈등, 그 속에서 창조되는 한국적 근대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로 평판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문물이죠. 그런 지적 공백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두 가지 덕목으로 곧 사회적 평등과 물질생활의 차원으로 외소화합니다. 그 성과로서 하나된 결의의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러한 전체적 흐름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사의 정교 과정에서 근대 주체인 개인은 생겨난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있었고 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된 결의로서 오늘의 우리입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성실, 정직, 자주, 절제, 책임, 노력, 계획, 반성, 실천, 협동, 봉사, 배려, 창의, 끼, 준법, 효도, 우정, 화해, 사랑, 자비, 용서, 평화, 비폭력 온갖 사전 위에 좋은 덕목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하나된 결의 일원으로 완성될 인격입니다. 근대 주체로서 자유와 독립의 개인은 아닙니다. 이러한 말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의 가치나 지향은 현행 교육과정과 무관합니다. 그따위 개인은 하나된 결의와 어울릴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개인이나 개인의 자유를 운이하는 것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타령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역사의식에서 현실은 전통의 연장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전통은 적주의 침략을 받아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대사는 전통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전개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그렇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된 결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적 건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최종적 건국은 민족 통일의 그날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서 반민족 세력의 결사체였을 뿐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은 독재, 부정부패, 외세의존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민주화 세력의 헌신적 노력의 덕분입니다. 이 같은 체계에서는 전통과 상이한 원리에 입각한 사회의 정치적 통합으로서 국가가 근대 문명의 일환으로 근대 국가가 성립했다는 그러한 그 단절과 비약은 없습니다. 재산권과 계약 자유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통합으로서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섰다는 긴장이나 도전도 없습니다. 모든 게 밋밋하게 그냥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흘러가는데 그 전통이 훼손되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그걸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데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민족 통일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이 새로운 어떤 근대 문명의 기초 단위로서 핵심 원리로서 출발점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 이런 문제의식은 없습니다. 자,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정신의 커다란 공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난 67년간 그런대로 볼만한 세계가 평가하는 성취를 이룩한 것은 역사가 부여한 특별한 역할에 대한 자각에서 도출된 권위주의 정치가 그 공백을 훌륭하게 메웠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반공주의와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가 그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두 슬로건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또 늘려주기 때문에 그에 동참하였을 뿐입니다. 이념으로서 참여는 잊지 않았고 정신의 공백은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권위주의 정치가 종식된 후 지난 28년간 그 커다란 공백은 한국인을 다시 잊기 곤란할 정도의 먼 거리로 분열시켰습니다. 반근대 내지 탈근대의 온갖 사주와 연합한 전통이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하나된 결의, 그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 바로 그것이 그 공백을 채운 내용입니다. 현행 제7자 교육과정의 기본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가 근대의 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국가는 가족의 확장으로서 민족일 뿐입니다. 애국심은 태극기, 무궁화,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신사임당, 이순신 등의 위인을 존경하는 애족심과 덩치됩니다. 그러한 민족교육은 은근히 대한민국을 해체해버립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기묘하게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에 나면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절에 강요된 천박한 물질주의 뿐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모두에게 더 없는 피해를 안긴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전쟁이었습니다. 계속 슬픈 전쟁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슬픈 전쟁으로서 6.25 전쟁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인은 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공산주의 국제 세력과 싸우고 이겼다는 가르침은 발상조차도 없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치밀하게도 가족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기획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벌써 우리는 한 가족, 그래서 평화통일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은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그죠? 누가 이런 말을 집어넣었을까? 저는 이거를 업무 아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우 엄밀하게도 가족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고 북한 아이들의 생활을 알아보자고 숙제를 냅니다. 이 현행 미래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통일의 방안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식 무력 통일은 얼마나 비극이었는가, 수많은 뽀또 비벌이 나왔다. 독일식 평화 통일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냐. 우리는 독일식 평화 통일을 가야 된다. 현행 교육과정은 독일식 통일이 얼마나 엄정한 이념의 대립과 승리였는지를 의도적이라 해도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 같은 몰건대 내지 반건대의 가족 민족주의 교육으로 그들의 정신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근대는 그 문명의 보편성에 준하여 진화해 왔습니다. 근대를 이해하고 자신에 맞게 변형하고 현대를 창조해가는 새로운 문명 세대가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그 결과 현대 한국인은 같은 국민이라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분열해 버렸습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한자리에 앉아 신사도를 지키며 토론하는 모습은 기억에도 가물가물합니다. 나는 이 같은 비극이 이른바 좌파 종북 세력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주범은 한국의 역사가 모두에게 안긴 정신사의 크다란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인은 매우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투표로서 주기적으로 해소되거나 조정될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명사적 과제입니다. 그 출발은 현행 제7차 본안 및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교과서의 총체적 분석입니다. 뒤이어 대안의 제8차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적 토론이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을 재해석하고 전면적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전통은 개성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비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을 전면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가족주의에 기초한 이 민족주의 이걸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제, 정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또 시장경제의 그 원리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국경을 없앴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 경제, 문화의 전면적인 국제화, 영어의 공용어를 포함한 어떤 한국인의 전면적인 세계인으로의 비약, 비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에 강한 의지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로서 자유통일의 의지를 북한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의 과제는 한국인이 자유와 독립의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정유의 교육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우리 교과서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역사 교과서를 그 7종 교과서들을 쭉 이제 읽다 보면은 이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사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 좌편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좌에 입각한 굉장히 공고한 이론적 토대라든지 그쪽에서 열광할 만한 사상적 기반이 있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뭔가가 담겨져 있는 교과서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역사 교과서를 비롯한 여타의 교과서들의 문제는 좌편향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진짜 품질이 낮은 교과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교과서, 그러니까 저질 교과서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매우 위선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연한 분단국이고 휴전국의 국민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과서에서 그 휴전 상태란 무엇인지, 뭐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적이라는 것은 뭐 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좁은 이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역해야 되고 외국과 국제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태생적인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뭐 경제 발전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외세에 의한, 외국 자본에 의한 뭐 끊임없는 침탈, 이런 과정으로 이제 묘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과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이영훈 교수님 말씀을 빌자면 그 토대를 이루는 정말 그야말로 정신적인 공백 상태, 이런 것들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이런 위선과 자기 기만이고, 그 위선과 자기 기만이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정말 솔깃할 수 있는 미사여구의 나열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좌편향이라는 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질 교과서, 함량 미달 교과서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한 것이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편향이 아니라 정도를 가자는 이야기, 품질을 높이자는 이야기,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그 현실 부정, 이게 뭔지부터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큰 축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현실 부정. 하나는 평등지상 논리입니다. 이 평등지상 논리를 부서뜨려야만 우리의 교육의 질이 높여질 수가 있는데, 학생 간 재능이라든지 학업 성취도의 차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 현실입니다. 실력이 달라도 한 교실에 몰아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도 잘못하는 학생도 모두 괴롭고, 잘하던 잘못하던 간에 학교 파하기를 기다렸다가 학원으로 달려가기 바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연스러운 격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 부정을 한 대가가 바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우려되고 있는 공교육 붕괴라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립은 무엇이고 공립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인식과 혁신입니다. 한국 교육은 공립 대 사립의 비중이 공립 20, 사립 80구조로 형식상 사립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교육 정책은 사립이라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그 사립학교를 정부 휘하에 두고 휘두르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그 학교가 공립학교처럼 정부의 진두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개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말살되고 학교별 특성을 살린다거나 질적 경쟁을 하는 풍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사고 때려잡고, 그리고 입시
정책을 정부가 틀어지면서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대학교육까지도 모두 한 방향의 정부 주도의 학교 운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은 존재하지도 않고 학교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권도 없습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역사교과서 새롭게 쓰자는 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졸지에 갑자기 마치 시장론자가 된 것처럼 자율, 선택, 학교 간의 뭐 경쟁, 뭐 질적 경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반대해 오는 것이 이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 사립다운 사립의 풍토를 만드는 모든 정책들에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획일적인 입시, 이런 거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태생이 시장주의자인 것처럼 위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내용의 획일성을 그대로 끌고 가자는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뭐 다 백일화에 드러나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고 지금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외치는 자율과 선택을 부르짖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그 사립대 공립의 문제에 있어서의 정부 주도와 획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큰 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진영 논리를 위해서는 그 자율의 외피를 쓰고 있는 이 위선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것, 격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자율의 보장이 오히려 격차를 줄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평준화. 그런데 그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한시바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은 사실 자기가 제일 알고 자기가 제일 잘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또 정부가 아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의 자유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정착된다면, 시도된다면 교육의 문제 대부분은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낙관합니다. 교육의 목표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재 양성에 두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대학을 보는 시선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이 붙은 최근에 제가 도서일보에 쓴 칼럼을 그냥 이 자료집에는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뭐 과거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 대학이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제 뭐 대학 운동권하고 경찰이 대결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 지금도 출입을 합니다. 대학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오늘날 상황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학술부나 뭐 문화부 기자가 대학을 출입해야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뭐 학술적인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데 사회부 기자가 와서 문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 글하고는 사실 오늘 주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이영훈 교수님 발제를 듣고 제가 그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영훈 교수님은 크게 봐서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을 근대라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양에서 발전한 근대의 어떤 사상적 그 사조를 우리가 수용해서 발전을 했는데 교육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크게 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이영훈 교수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동지로서도 그 활동을 했지만 이 전통을 보는 문제에서는 사실 저하고 좀 이영훈 교수님이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예컨대 저는 지금 이영훈 교수님이 가족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이 아직 있죠. 예컨대
잘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게요. 저희가 지금 그 누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걸 보면요. 그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라는 게 사실은 그 말하자면 복지 혜택을 가족관계를 기초로 해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내 가족들을 저절로 데리고 다닙니다. 가족 수가 지금 제가 뭐 예컨대 집사람, 저희 아이들 혹은 부모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을 텐데 그 가족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차등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뭐 소득을 기초로 너는 그럼 의료보험을 얼마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액수가 정해지면은 제 이름 밑에 가족 수를 10명을 붙여놔도 같은 보험료를 내게 돼 있고 또 그런 가족이 없는 사람도 같은 보험료를 내게 돼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 관리해야 될 복지 전달 체계의 한 가지 현상인데 그런 의료보험이 그럼 우리나라만 있느냐? 사실은 뭐 일본이나 대만 다 같은 시스템이고요. 그게 독일이나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가족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게 스웨덴식, 뭐라자면 사회민주주의적인 거기서는 가족하고는 상관없이 보편적 개인이면은 그 보편적 개인이 부담해야 될 복지 비용을 부담하고 이제 전 국민이 또 그런 조건에서 그 의료 체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면은 서양의 프랑스나 독일은 가족주의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 사회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회인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이영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거 완전히 전통의 어떤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아주 지체된 그런 나라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주의라는 것이 근대적인 혹은 앞으로 탈근대적인 어떤 그 사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더라도 그 가족이라는 걸 무조건 배관시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고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초의 단위고 그 사실은 전통사회건 근대사회건 앞으로 다가올 탈근대 사회건 가족을 해체하고 그러면 국가를 건설해보자. 이게 사실은 막스주의가 했던 건데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전통과 현대를 단절적으로만 보는 것도 저는 좀 우리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통 중에서 근대사회와 맞고 또 근대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활용하면서 근대를 건설하고 또 탈근대로 나가야지 전통은 무조건 배척하면서 근대의 질서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막스주의였거든요. 근데 실패했고 오히려 우리가 뭐 아까 예를 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게가 이제 말하자면 보수주의적 복지 체제를 건설한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말하자면 전통과 근대 혹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탈근대 사회에 가족이 매개돼서 뭐 복지 시스템도 건설하고 있고 아마도 교육 시스템도 그런 게 잘은 모르지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용훈 선생님 너무 좀 극단으로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역사 전쟁의 줄여서는 역전이라고 써놨는데요. 일부 보수 신문에서도 제가 글을 보다 좀 놀랐는데 사실의 문제가 사관의 문제로 비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논설이 비슷한 게 올라와가지고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썼을까 좀 걱정이 평소에 그러던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 국정화라는 건 본질이 이제 뭐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관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용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이 닿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이고 하나는 코리아입니다. 조선의 방점이 찍힐 경우에 민족이 최고 가치가 되고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속되는 역사로 이 경우에는 최상의 동목은 통일이 됩니다. 근데 코리아로 정체성을 설명할 경우에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48년에 태어난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선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미래의 역사는 북한을 정통성 있는 나라로 해석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졸지에 잠시 존재했던 곁가지가 됩니다. 한미 이 상위 방호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세계사 역사를 쭉 통틀어 봤을 때 동맹이라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그리고 한미 상위 상호 방위 조약을 토대로 운영되는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아직도 주작하고 명분론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주작의 세계는 라이트하고 롱으로 나눠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별을 합니다. 사건과 사물을. 이 경우에는 5.16 혁명은 렁이 됩니다. 이게 쿠데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정희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론의 세계관은 전근대적인 세계관이고 반대로 근대적 세계관은 굿과 배드로 가치를 나눕니다. 내게 좋았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 되는 실용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5.16은 한반도에 제대로 된 철기시대를 열었고 이 철기시대라면 포스코를 말합니다. 포항제철이 독일의 티센크룹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하게 등장했던, 그래서 제가 가끔 철기시대가 그때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중공업의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세계관인 굿과 배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5.16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역사 소설이 역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역사 교과서하고 역사 연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켜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과정에 그 처절한 과정과 지킨 후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스스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서구 유럽의 나라들 조금씩 이 국경을 갖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혈전을 치르는 가운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완전히 뼈에 사무친 게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프랑스 국가를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꼬마애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마치 이렇게 뭐 자유평등 이런 되게 아름다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을 것 같은 천사의 목소리인데, 정작 가사는 보면은 들판의 소리가 들린다. 흉폭한 적군들이 고함 치면서 몰려온다. 우리 아들들과 우리 아내들의 목을 베기 위해 무장해라. 더러운 적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 박고랑을 적시도록, 이런 끔찍한 가사를 갖다가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남산의 조선왕부 되게 한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낭만적인 가사를 이 애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역사 교과서의 본질은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국가가 바로 역사 교과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애국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선전과 선동과 철저한 공동체 이기주의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역사 연구는 그 이후에 할 일이라는 문제고, 성인이 할 일이지 역사 교과서에다가 사실을 집어넣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세계사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사하고 세계사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국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류가 걸어왔는지, 우리는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런데 국사를 가르칩니다. 저는 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가 뭐 신문을 다 보진 않지만은 세계사를 언급한 칼럼을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애들 세계사 안 배웁니다. 세계사를 안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밤에 술 마시고 10차선 도로를 눈 감고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육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약간 관점이 다른 얘기인데요. 자유주의는 마땅히 국정화에 반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특정인을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주장이 굉장히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건데, 이 사회운동에서 기회주의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혁명을 포기하는 것이 기회주의. 이게 바로 기회주의인데, 국정을 하지 않고 관심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조직, 즉 교육부, 그 교육부의 업무를 맡겨놓으면은 현재 뒤틀린 상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유주의를 망치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선이 형성됐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아군에게 총을 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군사학의 상식입니다. 침묵하시는 거가 도와주는 겁니다. 역시 자유주의를 망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여금 가장 집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불편한 시대라는 것인데 지금 2015년 11월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 불편한 세상에 살게 된다. 그래서 국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 지하 자원이 없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오롯이 인적 자원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잘 살아야겠다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산업화를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착시키겠다는 열망으로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점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도 결국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교육은 여전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요즘 공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희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은 발전적으로 변해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공립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립교육은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해야 된다. 공교육 중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공립과 유상으로 제공되는 사립이 병존하면서 서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학교를 선택하거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공교육이 제시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공교육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야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의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 아니에요. 무상이 아니라 실은 세금이죠. 이제 세금인데 무상하니까 다 공짜 개념인데 세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700에서 800만 원 듭니다. 학생 1인당. 사인 혹은 사학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세금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학을 장려하고 지원이 필요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 수가 급감하여 교육시설이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도 사학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통제와 간섭을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점이 많다. 대부분의 사학이 설립된 지 40여 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지원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자구적 노력보다는 지원에만 의지하게 되는 사학이 늘게 되었고 경쟁력이 부족한 사학도 생존이 보장되는 비정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정원을 못 채워서 아우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해주면 돈을 더 줘요. 그러면 일반고는 쉽게 말하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못한 학교잖아요. 일반고 다니는 학부모는 그냥 못한 학교 학부모 드린 거고 학생들도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자율형 자사고가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폐교를 하든지 학급수를 줄이든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두면 다 두 집이 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대만은 죽을 리가 없죠. 이런 사학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교육당국하고 결탁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육당국은 통제와 간섭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울러 교육당국 통제와 간섭은 더욱 강해지고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은 잔재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이런 문제들은 과연 지속되게 두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아까 전희경 춘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학은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개선하고 사학의 경쟁력은 스스로 확보하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학의 생존과 발전은 오직 사학 당사자들의 노력과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에 맡겨두고 교육 당국의 지원과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관된 사학 정책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사립학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시했습니다. 둘째는 교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정책의 개혁으로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저는 아까 우리 학교에 그 학력 부진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원 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면 물론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인사행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교원에 대한 보상과 부족한 교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인사행정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교원의 생산적인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보상과 교정 시스템의 구축은 공교육의 질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직에 입직할 때 우수했던 교사가 5년 정도 지나면 평범해지고 10년이 지나면 정체되고 20년이 지나면 퇴보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오히려 이를 조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직 후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방안 또는 계약제 교원을 확대하는 방안, 교원 자격증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 정년 보장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은 보장하되 연봉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등 다양한 방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으로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원 집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교원들이 자기 발전의 동기화가 부족해지고 책무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면 이는 정책의 잘못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교원들의 생애 단계별 성장을 돕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상벌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과정 문제, 역사교과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교육의 내용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얻기 위한 목적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개발, 꿈 또는 비전의 실현 등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차원으로 개인의 사회와 사회적 규범과 문화의 계승, 사회체제의 유지 등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공익적 차원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여,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천 등 공익적 가치를 배우고 구현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웃과 환경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자신만을 위한 인재가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먼저 중시하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면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줄 알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성숙한 시민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튼튼히 다져갈 필요가 있다. 넷째는 공교육의 공평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도 나서야 된다.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사회도 함께 나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지역적 환경적 한계에 의해서 교육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면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책임져서 공평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시 기숙사형 학교도 적극 도입해서 교육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공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시도,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교육 참여 확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제를 토대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공교육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교육 수요자들이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받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된다면 자연히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했는데 원칙론에서는 다 공감을 하게 되는데 결국 혁명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가 밑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대중 국민들 내에서 강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그 교육혁명의 방향은 개인이고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인과 이 자유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랄까요?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보면 사실 자유라는 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포함해가지고 우리 네 분 코멘트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이야기가 좀 공리공담으로
흘렀던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유석춘 교수께서는 그 가족 내지 가족주의의 전통은 오히려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선진국에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막수주의가 실패한 것은 가족에서 실패했다. 뭐 그런 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글을 좀 더 은밀하게 학술적으로 쓰자면 논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비판하고자 했던 전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프로토 19세기까지 그 전통이 아니라 20세기의 한국인들이 서구적 근대와 서유럽 기원의 근대를 수용하면서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토 전통과 외래의 근대가 만나서 만들어낸 한국적 근대로서의 전통이죠. 민족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19세기까지는 민족이란 말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민족이란 말이 수입이 되었다. 근데 그게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급속하게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족이란 말을 끝까지 모르고 해방을 맞이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래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급속하게 새로운 공동체적 통합의 논리로서 정치 논리로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된 것 자체가 그 19세기까지 어떤 프로토 전통, 소위 소중화주의라는 그 나름의 어떤 그 뭐 민족주의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근대 국민국가적 형식과 결합해서 나타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그 전통으로서 한국적 근대 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가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까지는 가족이란 말이 없었어요. 없었고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제 영어 사전을 편찬했지 않습니까? 그 영어 사전에 패밀리를 보면은 또는 가권, 가솔 뭐 그런 말이 나오지 가족이란 말은 없습니다. 가족이란 말은 1912년에 일본의 그 민사령이 시행되면서 민법이 시행될 때 이제 가족 민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인들도 가족이란 말을 외래 말을 통해서 구례의 그 피부치 집단을 하나의 가족으로 법인을 함으로써 가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는 가족을 발견한다. 보통 뭐 유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으로 한국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법적 테두리가 설정이 되고 가장이 그 법인의 가족이라는 법인의 하나의 가부장이 설정이 되고 가부장에게 일정한 가도권, 호주권이 주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친절하게도 그 가족의 조상들을 또 모두 밝혀주고 하니까 모든 국민에게 족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가족, 친족을 누구나 다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족주의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집마다 4대 봉사를 옛날에는 4대 봉사는 귀족들만 하는 귀족들의 제사였는데 이제는 평민들까지도 4대를 제사 지낸다는 것이 대단히 특수한 어떤 귀족적 왕의 대부의례입니다. 대부의 예인데 뭐 평민에까지도 전부 4대 봉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양반 사회에 한정되었던 그 지배 계층의 위세 문화로서의 가족과 그 제사, 친족 문화라는 게 이 근대 이후에 전 그 평민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거 호적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적상의 구성원이 1960년대까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좀 더 엄명하게 이걸 학술론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스스로 실천해온 근대라는 것이 실제로는 순수한 의미의 근대라기보다도 전통과의 만남 속에서 전통을 재창조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근대 핵심 원리를 오히려 매우 소극적으로나 또는
부정적으로 그것을 흡수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건대도 물론 일본의 전통과 서유럽 건대가 어울린 것입니다만 여기는 어떤 사회 진화론이라는 큰 철학이 이렇게 기초되어 있어가지고 일본적 건대는 결국 일본을 하나의 건대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건대라는 것은 건대에서 창출된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는 채 어떤 그 식민지적 상태에서 일종의 그 기획되지 않는 거죠. 방임된 겁니다. 민족이라든가 가족주의. 그래서 아까 유석진 교수는 가족주의를 저는 가족과 가족주의는 구분해야 된다. 근대가 이 민법이 창출될 때 민법이 인정한 천년의 공동체. 이걸 국가도 그 내부에 간섭할 수 없는 이 공동체 이게 가족이거든요. 근대 문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독일 뭐 일본에서 소중하다. 그것도 당연한 말씀이. 오히려 한국에서 가족이라고 범주가 취약합니다. 쉽게 가족법을 뜯어고치고 가족을 해체하고 한 게 채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만큼 가족주의 전통이 약한 사회. 가족주의 전통이 약하고 그 가족주의라는 게 신분적 위세로서 일종의 허위의식으로 창출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대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유석진 교수하고 제가 생각이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가족과 가족주의 이런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논문은 이게 좀 논문이 아니고 전통과 대립을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양 대립으로 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통 자체가 한국인들이 무기획적으로 창출해낸 근대고 거기는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 사회를 보다 높은 정신 문화로 이끌어 올라갈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문화를 리드할 만한 교육자나 철학자가 없어요. 오히려 교육사를 읽어보면은 미군정 시대나 50년대는 그런 대로 좀 훌륭한 교육학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교육학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새 저는 무슨 교육학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학자가 신문에 글 쓰는 거 이성원 선생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한국의 교육학자들은 주어진 기득권을 향유하느라 조용히 몸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이 없죠.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건데 좀 더 글을 따듬어야 됩니다. 이 자체를 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유 교수님 비판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 글을 이렇게 써서 안 된다 하는 걸 제 자신이 평소 주장해온 말인데 지적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남 교수님께서 국사보다도 세계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한국사 자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의 제가 지난번 여기서 세종이라는 게 어떻게 성군이냐 노비제를 만들고 사대주의를 확립한 임금이 왜 성군이냐? 그건 조선 양반들의 성군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성군이라고는 아무리 눈여겨봐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 예종을 정당화하고 노비는 함부로 때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세종인데 그 왜 성군이냐?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연한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하나된 결의 자기 정보가 그 모든 환상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걷어내고 새롭게 써야 됩니다. 새롭게 써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새롭게 쓰인 인간들의 정나한 삶의 자체로서 한국사는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던 우리 현실의 깊숙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세계사보다 국사보다 한국사. 근데 저는 국사란 아직은 없다. 그렇죠.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솔직한 현실입니다. 대체로 18세기 수준에서 쓰인 동사 강목 그 수준의 어떤 시대 구분론과 흐름을 근대 과학의 형식을 빌려서 살을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 제가 지금 최근에 한국경제사 책을 이제 어느 탈고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쓰면 쓸수록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는 하나의 거대한 환상의 체계입니다. 환상의 체계고 그 환상의 체계가 현대에 와서 이제 대한민국과 건국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논쟁이 성립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적으로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서 굉장히 그 역사는 천천히 느리게 밝게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훈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제 이름하고 같은, 저는 오래전부터 영훈고등학교를 들으면 왜 그렇게 친밀한 느낌이 제가 예전에 영훈국민학교 앞에서 학원도 한 적이 있는데 저 대학교 재적되고 나서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훈고등학교 앞에서 영수학원을 친구들하고 같이 차려가지고 한 6개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영훈고등학교 영훈국민학교 애들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말씀 참 그 현장에서 그 70%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에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그러니까 교육 철학에서 빈곤에서 오는 교육 정책의 형식주의적 어떤 그런 것들과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너희들은 나이 10살이 되면은 18살이 법적으로 성년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더라면은, 나이 18살 넘어서는 부모한테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우리 문화하고 어떻게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의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개인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한 인간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떳떳한 자세를 가르쳤더라면은 왜 고등학교 가서 졸고 있겠어요. 중학교 나와서 자동차 정비학원을 하든가 또는 특수기술학교를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교육 트랙도 다양하게 5, 6가지로 초대 정부가 설정한 교육 트랙이 4가지더라고요. 그 4가지 적어도 4가지 수준 정도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교육 트랙을 개발하고 직업과정을 개발하고 또 그러면서도 각 가정마다 또 높은 어떤 교양 수준의 어떤 그런 일종의 사회적 대학 코스를 또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 애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그걸 택하게 하면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기회를 또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동해서 지역 단위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고, 청년 실업이 왜 생기며 중소기업에 왜 일자리가 모자라며 말이죠. 사람이 부족하며 다 교육적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다. 자꾸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저는 현장을 떠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혁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쿠데타가 필요합니다. 쿠데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를 해야 되는데 쿠데타를 하려면 좀 이게 그래서 뭔가 우선 저는 그래서 언제 참 우리에게도 참 이 미국의 오바마나 이런 사람처럼 국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연설을 하는, 자기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국민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교육 정책을 한번 구태적으로 뒤바꿔 놓느냐. 뭐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또 우리 이영 교수님 강의 있죠? 여기 강좌, 자유주의 역사 강좌 해가지고 내일 7시에 또 2시간 동안. 저는 자유민주원의 인턴으로 취직했습니다. 예, 오늘 그 연속 토론회 제 첫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기꺼이 발제 허락해 주신 이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네 분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